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의 계기판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바늘은 레드존을 뚫고 지나가는데 엔진룸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 즉 정책 당국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정상화될 거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시속 2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타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창밖으로 불꽃이 튀고 기차가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기내 방송에서는 안전하니 제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라는 말만 나옵니다. 알고 보니 브레이크는 이미 파열됐고 기관사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뒤에서 밀려오는 다른 열차에 안 부딪히려고 연료를 더 때려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입니다. 보통 시장에 돈이 마르면 중앙은행이 소방수로 등판하죠. 한국은행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때려 부으면 금리는 내려가는 게 경제학 교과서의 ABC입니다. 중학생도 아는 상식이죠. 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즉 돈의 값인 금리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역대급으로 돈을 뿌리고 있는데 시장의 대출금리와 채권금리는 오히려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데 금리가 오른다? 이건 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뒤로 가는 것만큼이나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리 법칙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그동안 어떤 언론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아니 몰라서 말하지 않았던 이 기괴한 현상에 추악한 배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신 경제 영상 중 가장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과 뉴스에서는 온통 곧 금리가 내려갈 거다, 부동산 바닥론이다 같은 달콤한 이야기들이 판을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은행의 내부 데이터, 국채시장의 자금 흐름, 그리고 저 밑바닥 제2금융권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숫자로 증명해 보일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정부가 돈을 풀어도 우리 집 담보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 둘째, 앞으로 1년 내에 반드시 닥쳐올 신용붕괴의 시그널을 남들보다 먼저 읽는 법. 셋째,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날 때 내 재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유동성의 역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RP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들아, 너희들 돈 없어서 힘들지? 우리가 이 채권 사줄 테니까 현금 가져가서 시장에 좀 풀어 라고 하는 거죠. 개념 정의. 유동성이란 무엇인가? 유동성은 경제의 혈액입니다. 혈액이 온몸을 돌아야 장기가 제 기능을 하듯 돈이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야 기업이 공장을 돌리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하죠. 지금 심장은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줄게. 받아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인 실물 경제와 시중 금리에는 피가 가질 않아요. 오히려 끝부분부터 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해와 진실. 돈을 풀면 금리는 무조건 떨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면 내 대출 이자도 낮아질 거라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금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금리는 묶여있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한국은행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지금 한국 경제는 너무 위험해. 나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더 받아야겠어 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겁니다. 이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국은행의 공급량을 압도해버린 상황인 거죠. 구체적 사례,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의 비명, 제가 며칠 전 만난 안산반월공단의 한 부품업체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공장을 건실하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값은 오르고 거래처 대금은 늦게 들어오니 급하게 운영자금 5억 원이 필요했죠. 뉴스에서는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쏟아진다고 하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이 가관입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지점 대출 한도가 꽉 찼습니다. 본사에서 승인이 안 나요. 굳이 받으시려면 금리 11%짜리 특수 상품밖에 없는데 하시겠어요? 사장님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다 사법원대에 빌렸던 돈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그렇게 푼다는데 왜 현장에서는 돈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까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동맥경화가 걸린 특정 구간에 고여 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받아도 무서워서 밖으로 안 내보내요. 혹시라도 대출해줬다가 못 받을까봐 자기들 금괴 쌓아두거나 국채 같은 안전한 곳에만 묻어둡니다. 아니면 당장 터지기 일보 직전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구멍을 메우는데 급급해서 다 써버립니다. 즉,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실물 경제라는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양부실 채권으로만 다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지금 당장 내 대출 확인하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텝 1. 내 대출의 중어금리를 확인하십시오. 코픽스 연동인지 금융차의 금리 연동인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튀는 구간에서는 금융차의 연동 대출이 훨씬 위험합니다. 스텝 2.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유동성이 고여있는 지금, 은행은 우량 고객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승진, 연봉 인상, 신용점수 상승 등 아주 작은 사유라도 있다면 일단 던지세요. 스텝 3. 고정금리로의 갈아타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내년엔 금리 내려가겠지라는 희망 회로는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은 금리의 하단보다 상단이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예상 Q&A Q. 그래도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면 언젠가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A.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독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을 계속 붓는다고 독이 찰까요? 지금 구멍은 부실부동산 PF입니다. 이 구멍을 막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의 돈 풀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고 시장 금리를 더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부동산 PF라는 구멍을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히 건설사 몇 개 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멍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왜 정부가 여러분의 세금을 들여서 이 구멍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100조 원대 부동산 PF 폭탄의 내부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폭탄이 터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의외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 바로 부동산 PF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PF라는 말 지겹게 들어보셨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어서 팔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PF가 왜 우리 모두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크게 두 단계의 대출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브릿지론입니다. 땅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이죠. 이때는 이자가 엄청 비싸요. 위험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인허가가 나고 착공을 하면 두 번째인 본 PF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빌린 돈으로 브릿지론을 갚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국에 있는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이 브릿지론이 본 PF로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정작 분양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은행들이 보니까 야, 이거 본 PF로 돈 빌려줬다가는 우리까지 망하겠다 싶어서 돈줄을 꽉 잠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브릿지론 단계에서 멈춘 현장들은 매달 수십억 원의 이자만 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못 버티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부도가 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는 건설사 줄도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건설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문제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 말이에요. 이들은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받으려고 위험한 PF 사업장에 엄청난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그 부실 규모가 공식적으로는 130조 원, 비공식적으로는 20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근처 새마을금고에 피땀 흘려 모은 예금 5천만 원을 넣어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금고가 돈을 빌려준 건설 현장이 부도가 났어요. 돈을 못 돌려받게 생겼죠?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내 돈 못 받는 거 아냐? 하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빼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이 부실한 PF 사업장들의 만기를 억지로 연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죽지는 마라. 내가 피를 계속 수혈해줄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치료가 아니라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은 것 뿐입니다. 환자는 이미 뇌사 상태인데 기계로 숨만 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은 결국 어디서 올까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가 미래에 치러야 할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냐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인구 구조상 예전처럼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터지면 자기들 임기 내에 대공황급 위기가 올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 혹은 그 다음 세대로 이 폭탄을 계속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건실하게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무리하게 빚내서 사업 벌인 건설사와 투기꾼들은 정부가 살려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경제적 정의가 무너진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PF 폭탄보다 더 무서운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좀비 기업들이에요. 좀비 기업이 뭐냐고요?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조차 못 갚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태가 3년 넘게 지속된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외감 기업 3곳 중 알곳이 이 좀비 기업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좀비 기업들이 한국은행이 푸는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원래라면 시장 원리에 따라 망하고 그 자리에 새롭고 유능한 기업들이 들어와야 경제가 선순환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혹은 금융시장이 흔들릴까봐 이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만기를 계속 연장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바닥을 칩니다. 돈이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 죽어가는 고목나무에 물을 주는 꼴이니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세상이 정말 망하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냉정한 관찰자가 되어 생존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더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코리아 리스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은 환율이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나 신경 쓰는 숫자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고 심지어 1,600원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 부동산 PF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심지어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도 없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올리고 돈만 풀고 있어? 에이, 위험하다. 돈 빼자. 이게 외국인들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를 챙겨서 떠나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죠. 자, 우리가 먹는 빵, 기름, 고기값이 다 오릅니다. 자,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PF 폭탄과 가계부채가 터져버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정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요. 위기는 항상 괜찮다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릴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스마트머니의 흐름입니다. 최근 강남 부자들과 거액 자산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조용히 원화 자산을 처분하고 달러와 미국 국채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위기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기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쥐들이 먼저 도망가듯이 자본은 가장 먼저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내 자산의 일부를 글로벌 표준인 달러로 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이건 국채금리와 회사차의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나라가 빌리는 돈의 이자와 회사가 빌리는 돈의 이자 차이가 커진다라는 건 시장이 기업들을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이 신용 스프레드가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곧 돈 가뭄이 온다는 전조 증상이에요. 돈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입니다. 은행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기존 대출은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겠죠. 그때 가서 돈이 없어요 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냉정한 금융시장은 눈물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보험은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확보하십시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소득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내수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 현금은 예금이 아니라 언제든 뺄 수 있는 파킹 통장이나 달러 현찰로 가지고 계셔야 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헐값에 좋은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한 장 넘겨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과연 우리만 처음 겪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강한 나라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30년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나라의 사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특히 스웨덴이 1990년대 초반에 보여준 그 잔혹하리만큼 단호한 결단은 지금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서입니다. 왜 스웨덴은 부실 은행들을 단칼에 도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은 좀비 기업들을 끝까지 끌고 가다가 나라 전체가 좀비가 되어버렸을까요? 이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경로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경제의 현상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생존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웨덴은 당시 금리를 하루 만에 500%까지 올렸던 적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대출 이자가 하루에 500%라니요. 도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떻게 스웨덴을 구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 정부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웨덴의 사례를 좀 더 깊게 파헤쳐봅시다. 1990년대 초반 스웨덴도 지금의 우리처럼 부동산 거품이 미친 듯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품이 터졌죠. 은행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스웨덴 정부가 내린 결정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바로 배드뱅크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 은행의 우량 자산과 부실 자산을 칼로 자르듯 분리해버린 겁니다. 자, 이 은행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건강한 부분은 살려줄게. 하지만 썩은 부위인 부실 채권들은 다 이 배드뱅크로 넘겨 라고 한 거죠. 그러고는 배드뱅크에 모인 부실 자산들을 아주 헐값에 시장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거진 건설사와 기업들이 망해 나갔고 실업자가 지고 쏟아졌습니다. 국민적 비난은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썩은 살을 도려내자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다시 깨끗해졌고 시중의 돈은 다시 건강한 기업들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단 2년 만에 위기를 졸업하고 북유럽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나요? 일본은 체면과 사회적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망해가는 은행과 기업들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죠. 호송선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느린 배의 속도에 맞춰 전체 함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가장 약한 기업이 망하지 않게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 결과 일본은 망해야 할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좀비처럼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올 자리가 사라졌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본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우리는 스웨덴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일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적어도 기초 과학 기술이라도 탄탄했고 대외 순자산이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수출은 중국에 밀리고 기술은 미국에 뒤처지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동성이라는 마약만 주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일본은 거품이 터질 때 기업 부채가 문제였지 가계부채는 지금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건 국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계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가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하면 기업 물건이 안 팔립니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고용을 줄이고 그러면 가계소득이 더 줄어들죠.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영끌족이라 불리는 2030 세대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시기에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은행 이자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미래 소비가 사라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이름만 바꾼 온갖 정책 금융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위험해지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니까요. 결국 서민들을 총바디로 내세워서 금융 시스템을 방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지금은 자산을 늘릴 때가 아니라 빚을 줄일 때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내서 자산 사는 게 이득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건 금리가 낮고 경제가 성장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역성장이 우려되고 금리가 고공행진할 때는 빚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진짜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보세요.
덩치만 크고 수익은 안 나는 부동산, 네, 남들 따라 산 잡코인, 실체 없는 테마주. 자, 이런 것들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반면 현금을 창출하는 우량주, 달러, 금,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값은 위기일수록 빛을 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제 공부입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정말 불안하구나 라고 읽어야 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 라고 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라도 내려야 할 판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드렸나요? 하지만 이 어둠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숨는 사람은 폭풍이 지나간 뒤 부서진 집을 보며 울게 되겠지만, 미리 지붕을 고치고 배수로를 뚫어놓은 사람은 그 비를 이용해 가뭄을 해결할 물을 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지금 암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관사는 졸고 있고 선장은 방향타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배의 승객인 동시에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거대한 배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까지 가라앉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구명보트를 점검하세요. 그 구명보트의 이름은 현금이고 달러이며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금리가 왜 안 떨어지는지, 환율이 왜 요동치는지, 왜 내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눈을 뜨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확인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상위 1%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분석은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생존 게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이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인 지금,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실행해야 할 5가지 핵심 지표 확인법과 자산 방어 전략을 아주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메모를 하시거나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첫 번째 생존 도구, 바로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는 망할 확률이 가장 낮으니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적게 줍니다. 하지만 기업은 국가보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자를 더 줍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바로 이의 차이를 말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데도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진다? 이건 시장이 나 이제 기업들 못 믿겠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 정도 이자로는 안 돼. 훨씬 더 많이 내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신용 스프레드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수치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나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건 시장이 이미 신용경색 단계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때는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을 쥐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환율이 1460원이다, 1500원이다 하는 그 절대적인 수치에만 집착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환율이 하루에 10원, 20원씩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한다?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짐을 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폭탄을 던지는데 환율까지 급등하는 트윈셀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이건 국가 부도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돈에는 국경이 없어요. 가장 영리한 외국인들이 탈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면 개미 투자자인 우리도 일단은 보트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마 우리 정부가 막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IMF 때 이미 수많은 사람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바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에요. 집 근처에 있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여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나 위험한 부동산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죠. 네, 그런데 지금 연체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만약 뉴스에서 특정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한 줄이라도 나온다라면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평소에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이나 각 금융기관의 방위 보고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고 유동성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일단은 안전한 1금융권으로 자산을 옮기는 게 상책입니다. 에이, 설마 내 돈 떼먹겠어? 라는 낙관론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위 자금 시장의 금리입니다.
기업들이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돈을 구하는 시장을 기업 어음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거나 거래가 안 된다? 이건 기업들이 당장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피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도 안 팔리니까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건설사가 쓰러질 뻔했죠.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CP 금리가 요동친다는 건 실물 경제의 부도로 이어지는 직통로입니다. 기업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직장이 사라지고 월급이 끊깁니다. 마지막 5번째, 미국 국채 금리와의 역전폭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한국은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금리가 역전돼도 자본 유출 걱정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이자를 5% 주는데 위험한 한국 국채가 이자를 3% 준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초등학생도 아는 답입니다.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가 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버티는 건 국내 가계부채 때문이지만 그 대가로 국가 전체의 신인도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더 오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생존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금 비중을 최소 3,950%까지 확보하십시오.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건 원화 현금만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현금은 달러입니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 가치는 폭락하지만 달러 가치는 폭등합니다. 원화 자산이 100원이었는데 5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달러 자산은 100원에서 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자산은 방어가 됩니다. 오히려 폭락한 우량 자산을 달러로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자산을 몇 배씩 불리는 비밀입니다. 지금 당장 외화 통장을 만드시고 조금씩이라도 달러를 사 모으십시오. 두 번째, 부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리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출을 유지하며 버티는 건 도박입니다. 지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의 공포가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시장 금리는 더 튈 가능성이 큽니다. 가급적이면 고금리 신용대출부터 갚으세요. 주택담보대출도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까워서요? 라고요? 나중에 금리 9%, 10% 넘어가서 허덕이는 비용에 비하면 수수료는 껌값입니다. 세 번째, 실물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역사적으로 종이 화폐의 신뢰가 무너질 때 마지막 보루는 금이었습니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지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때 유일하게 가치를 보존해줍니다. 전체 자산의 5자 10% 정도는 금 현물이나 금 ETF로 채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징후와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파괴적인 재앙일 뿐입니다. 반면 현금을 준비하고 지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번 위기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부의 재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이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막연한 위로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차가운 진실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 같지만 그 칼날만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대비할 때 비로소 거대한 해일이 덮쳐와도 침몰하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 새로운 대륙에 도착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금리가 오르는 건 시장의 신뢰가 깨졌다라는 증거다. 부동산 PF와 좀비 기업이라는 폭탄은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지금 당장 달러 비중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며 5대 지표를 매일 체크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입한 대출의 금리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거래 은행의 연체율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위험 신호를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함께 살아남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똘똘한 경제는 앞으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소중한 가족의 안녕을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방어와 생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